오늘 광화문 광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 임명식이 열렸습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은 오늘 이 대통령은 평화와 미래를 강조한 경축사 메시지도 냈습니다. 네, 두 분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 두 분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자, 광화문 광장에서 국민 임명식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 대통령이 국민 대표들로부터 일명 빛의 임명장을 받았는데요. 일단 오늘 행사 어떻게 좀 보셨는지요? 일단 이 정부가 다 아시다시피 비상계엄 내란으로 인해서 조기 대선을 치르고 출범했기 때문에 정식 취임식을 하지 못했습니다. 국회에서 약식으로 취임 선서만 한 상태였죠. 그러니까 대통령 취임식은 대통령 당선과 취임을 단순히 축하하는 자리를 넘어서 이 각계각층 또 외교, 사절 등 해서 새로운 정부의 출발을 국내 또 국외에 알리는 의미 있는 행사입니다. 이제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좀 아쉬움이 컸는데 이번 광복 80주년을 맞은 오늘 또 특별하게 국민이 임명하는 빛의 임명장 수여식이란 방식을 통해서 국민 주권 시대의 개막을 선포하는 그런 뜻깊은 자리였고요. 오늘 광화문 광장을 꽉 채울 정도로 많은 분들이 오셨고 초청 받은 분들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께서 자리를 같이 해서 이재명 정부의 출범을 축하하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예. 오늘 행사 어떻게 보셨는지 특별히 눈길이 가는 대목은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우선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눈길이 가는 대목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착용한 넥타이. 넥타이가 하얀색, 흰색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백지처럼 국민을 통합시키는, 다 포용하는 그러한 정치를 하겠다. 그리고 또 백지처럼 새로운 출발을 하겠다라는 그런 다짐 내지는 의지의 표현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오늘 그 국민 임명식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국정 운영을 정말 제대로 하겠다라는 그런 다짐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과 포용의 정치를 잘 해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의 다짐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대통령이 임명장 수여 후에 감사 인사도 전했는데요. 소망을 무겁게 받아서 함께 잘 사는 나라 나아갈 것, 그리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향해서 성큼성큼 직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감사 인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우리 현실이 녹록지 않죠. 그 정치, 외교, 경제, 안보 모든 면에서 참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특히 이제 비상계엄 내란 이후에 우리나라의 그 어떤 기본적인 어떤 질서가 흔들렸던 상황이고 그에 따라서 경제나 민생도 굉장히 어려워졌었죠. 그걸 회복해야 될 과제를 안고 출범하는 정부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제 국민 지지율도 꽤 높고 오늘 이 빛의 임명장 수여식 과정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국민들이 거는 기대 또한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지난 2달 동안 실제 새로운 정부의 기대를 가져도 될 만큼 대통령의 어떤 능력, 또 자질, 자세 이런 부분들에 대한 또 국민들의 높은 평가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아마 이제 그런 것들이 집약돼서 오늘 국민들이 임명장을 수여하는 행사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 임명장 80분의 내용은 국민 전체의 뜻이기도 하겠지만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하고 절박한 목소리들이 담겨 있습니다. 단순히 이 취임 축하 메시지를 넘어서 지금 우리 국민이 원하는 것 그리고 바꿔야 될 대한민국의 모습들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고 중요한 것은 이후에 짧은 시기에 이 위기를 극복하고 회복하고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겠죠.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점을 찍었고 그런 부분들을 실제 실현에 내겠다는 어떤 대국민에 대한 약속 또 이것도 같이 하셨습니다. 네, 국민 주권을 강조하는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썼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좋은 말씀 다 하셨죠. 국민이 주인인 나라, 또 국민이 행복한 나라, 국정 운영을 펼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는 말이 아니라 실천이죠. 어떻게 국민이 주인인 나라, 행복한 나라로 만들 것인가, 그리고 특정 진영의 대통령 수장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절박한 과제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그 대목을 앞으로 국민들이 지켜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행사에는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과 또 박근혜, 이명박 등 보수 전직 대통령들은 참석하지 않았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한데요. 먼저 의견 듣겠습니다. 아쉽고 안타깝죠. 뭐 이재명 대통령의 실질적 취임식을 겸한 행사였다고는 하지만 광복 80주년의 의미도 같이 있는 거였고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부가 표방한 국민 주권 시대라는 것은 이 진영을 넘어서 국민 통합을 하고 국민을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거기 때문에 예, 예. 이걸 가지고 어떤 진영의 논리를 앞세우거나 이럴 이유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두 전직 대통령도 또 부참하고 야당 전체, 야당 중에 뭐 개혁신당하고 국민의힘이 불참했는데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국민들 보기에 아주 별로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뭐 정치적 비판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뭐 전직 대통령 두 분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 이제 정권에서 사면 복권을 통해서 지금 그 자리에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다 국민 통합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얻은 거였고요. 그렇다고 하면 본인들이 속했던 정당의 정치 세력은 아니지만 이런 자리는 같이 해서 국민 통합의 뜻을 살려주시는 게 국가 원로로서 또 사면 복권을 통해서 그 자리에 있게 해준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건데 스스로 진영 논리에 갇힌 것 같아서 아쉽고 안타깝고요. 국민의힘의 개혁이나 개혁신당도 그렇습니다. 뭐 이번 참여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고요. 최근에 어떤 정치 상황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만 그것이 원인이 된 이유가 12.3 비상계엄 내란에서 초래됐고 그 상황을 스스로 극복하지 못하고 국민에 대해 진정한 사과와 반성 입장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정당이 이런 오늘 광복 80주년을 맞는 이 뜻깊은 행사에 이런 식으로 불참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 뜻에 부합하는 것인가 이런 건 묻지 않을 수 없고요. 이런 식의 이 대립과 갈등으로 정치 불신을 초래하는 행위를 계속하면 할수록 국민으로부터 더 고립될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쉽고 안타깝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찌됐든 민주당, 그러니까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아쉬운 대목인 것 같긴 하거든요. 글쎄요, 이런 상황은 좀 역지사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저희 당이나 뭐 보수 세력 입장에선 우선 전직 대통령과 영부인이 최근에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영어에 모험이 돼 있고 예. 그리고 사흘 전에 저희 국민의힘에 대한 압수수색이 대대적으로 실시가 됐고요. 그리고 또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권에선 국민의힘을 정당 해산시키겠다라는 그러한 지금 움직임을 노골적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재명 정권과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 임명식에 과연 동참할 수 있겠는가?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신다면 정답은 나오지 않나 생각하고요. 오늘 국민 임명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은 굉장히 유쾌한 시간을 보내셨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왜 보수 세력과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참석하지 않고 오늘 국민 임명식에 대해서 그렇게 호응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오전 있었던 광복절 경축식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남북관계 메시지도 던졌는데요. 북한과의 단절된 대화를 복원해야 한다라는 메시지 냈습니다. 최근 북한의 태도를 보면 우리 정부의 유화 제스처를 좀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 대통령의 메시지에 좀 어떤 의미를 두셨을까요? 지난 3년간은 실제 냉전 시대에 버금가는 정도로 대립과 갈등의 시기였죠. 실제 남북관계가 꽁꽁 얼어붙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예. 심지어 이번 비상계엄 내란 당시에는 지금 이제 수사가 더 진행돼야 됩니다만 외환, 그러니까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유도해서 국내 정치 상황을 이용하려는 이런 의도까지 있었지 않냐는 부분이 지금 특검의 수사 대상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니 뭐 남북 관계가 진척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불신은 더 깊어졌고 갈등의 골이 깊어진 가운데 대외 외교적 환경도 많은 변화가 있었죠. 북한은 뭐 그래서 적대적 두 국가론을 선언하고 러시아와 밀착했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또 군을 파견했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워지기에는 상당한 인내심과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고요. 그런데 어쨌든 안정적 평화 체제의 구축은 미룰 수 없는 과제인 것이고요. 분단으로 인해서 초래되는 어떤 비용은 남과 북이 실제 감당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평화 체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시간이 필요하겠죠. 지금 일단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대북 확성기를 중단시키고 또 그 전단지를 보내는 것도 협조를 얻어서 중단이 됐고요. 또 철거도 했습니다. 이런 제스처들이 북의 화답을 조금씩 끌어내고 있고 유화적 분위기가 조성은 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뭐 김여정 부부장이 계속해서 강경 메시지를 내고 있지만 북한은 늘 이런 식의 입장입니다. 근데 한편에서는 또 트럼프 정부와의 대화를 또 원하고 있는 듯한 모습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순서와 시간이 필요한데 일단 이번 한미 정상 회담에서 북미 관계 개선과 관련된 것, 그에 따른 또 그 남북 정상회담 등 관계 개선 등의 문제는 포괄적으로 여러 협의가 있을 겁니다. 이제 그것과 별개로 우리 정부는 우리 정부대로 북한의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여러 그 조치들을 할 것이고요. 이번에 뭐 어떤 방식으로든 흡수통일을 하지 않겠다는 메시지, 또 9.19 군사 합의의 단계적 복원, 또 비핵화에 대한 의지, 이런 부분들이 아마 북한에 전달이 되고 북미 관계 개선과 더불어 동시에 남북 관계 개선도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네, 시간도 필요하고 기다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북한의 좀 전향적인 태도를 바라보면서 기다림이 필요할까요? 글쎄요, 오늘 그 이재명 대통령의 그 대북 메시지 핵심 키워드는 평화 아니겠습니까? 평화. 평화가 남북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그 경축사 내용 중에 북한 체제를 존중하고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북한 체제를 존중한다. 그렇다면 김정은 3대 세습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것인지, 그리고 김정은 1급 체제를 존중한다는 것인지, 더 나아가서 북한의 핵무기 체제를 인정한다, 존중한다라는 뜻인지, 이 개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좀 듣고 싶다. 물론 이제 어떤 형태의 흡수 통일도 하지 않겠다라는 차원에서 이 북한 체제에 대한 존중을 언급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 같은 표현이 과연 적합하고 적당한 그런 표현이었는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9.19 군사 합의를 선제적,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다.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북한이 과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 이 9.19 군사 합의를 그동안 지켜왔는가라는 대목에 대해서도 우리가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2018년 9.19 군사 합의 이후에 4,330회나 북한이 위반을 했거든요. 해안포를 발사하고 미사일을 발사하고 또 비행금지 구역 설정도 어기고 또 무인기 또 오물풍선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침투시키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현실적인 재점검 없이 우리만 일방적으로 빗장을 풀 경우에 극히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평화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안보가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평화는 극히 위험하다. 그러한 점을 현실적인 차원에서 좀 인정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지금 이제 이야기해 주신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첨언하실 부분이 있으십니까? 근데 이제 그 문제를 그렇게 접근, 실제 북한의 태도 변화를 먼저 요구한다거나 지난 그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이 갈등과 대립의 문제를 뭐 우선해서 강조하고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고 하면 북한은 안 나오죠. 그러니까 북한은 제일 지금 두려워하는 게 이 체제에 대한 위협입니다. 북미 간의 관계 개선도 궁극적으로는 체제 안전 보장을 목적으로 해서 핵 문제를 가지고 지난 2018년, 19년 협상을 했던 거 아닙니까? 비핵화 단계까지, 그러니까 불가역적 단계까지 가기 위한 협의를 하는 도중에 하노이 노딜로 깨지면서 북미 관계, 남북 관계가 다 경색이 됐지만 북한은 자기들이 원하는 조건을 제시를 하고 특히 이제 체제와 관련된 안전을 보장해 준다고 하면 핵의 문제도 전향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미 경험을 했고 이제 그것을 키를 쥐고 있는 이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 입장을 가지고 접촉을 한다면 그런 조건 하에서는 우리가 북한의 태도 문제를 가지고 먼저 어떤 선조치를 요구한다거나 할 문제는 아니고 북한의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먼저 적극적 조치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거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북한이 이제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기 위해서는 지금의 조치가 불가피하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데요. 뭐 덧붙이실 말씀이 있으신지요? 물론 이제 평화도 중요하고 대화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과거의 그 역사를 보면
단순한 평화, 단순한 대화 가지고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우리 역사적 실체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김대중 정권 때 2000년에 평양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김정일을 만난 직후에 핵을 개발한 적도 핵을 개발할 능력도 북한은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했는데 3년 뒤에 북한이 핵 확산 금지 조약 즉 NPT에서 탈퇴했어요. 그리고 노무현 정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에 북한이 핵무기를 가졌다는 증거가 없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그로부터 2년 뒤에 북한이 핵 보유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인 2006년에는 1차 핵실험까지 실시했고 성공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화와 평화를 외치는 사이 북한은 핵을 개발하고 핵무기를 완성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100% 지금 북한을 믿을 수 없는 상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예. 그래서 평화, 대화와 함께 우리가 안전장치를 강구하면서 평화와 대화를 이야기해야 된다. 그 말씀을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경축사에서 한일 관계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 일본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고 일본도 역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오늘 추도사에서 전쟁에 대한 반성을 일본 총리로서는 13년 만에 언급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뭐 무척 고무적이고 아주 유쾌한 지금 결과가 나왔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네. 이재명 대통령도 일본에 대한 과거사 사과를 요구하기보다는 미래를 언급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이웃이다라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제 미래를 보고 한일 관계도 풀어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시바 시게루 총리도 이에 화답하듯이 그리고 오늘 그 반성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13년 만에 전쟁에 대한 반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리고 야스쿠니 신사에도 직접 참배하지 않는 나름대로 이제 어떤 배려라고 할까요? 어떤 본인의 성의를 표시했다 그렇게 여겨지고 있는데 예. 다음 오는 23일과 24일이죠.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일 정상들이 서로 역지사지하는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는 그러한 지금 포석을 두고 있다.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상당히 바람직하고 고무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광복 80주년을 맞아서 일본에 대한 우리 국민의 그 여론조사, 인식에 대한 여론조사도 있었고요. 여기서도 역대 최고치였던 41%에 거의 근접한 38%가 일본에 호감이 간다. 이런 이제 여론조사도 있었고 지금의 이 한일 관계 오늘 경축사 내용과 이시바 총리의 어떤 그 반성에 대한 이런 언급까지 포함을 해서 한일 관계 좀 전망을 해본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뭐 다른 어떤 때보다 더 이 그 협력적 관계가 조성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윤석열 전 정부 때는 뭐 굉장히 적극적으로 한일 관계 개선에 나서긴 했지만 반대로 그에 대해서 지급해야 될 과거사 문제 이런 걸 다 덮고 갔기 때문에 국민을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대표적으로 강제징용자에 대한 제3자 배상 처리라든가 오염수 문제 관련해서는 국민과 국익을 우선하지 않는 듯한 태도, 이런 태도를 보이면서 일본과의 협력을 강조하니까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것과는 다르게 이재명 정부는 국익 중심의 실용회계라는 틀에서 일본과의 어떤 미래 지향적 협력 관계를 구취할 목표를 갖고 있고 실제 그런 단계에 가 있습니다. 이제 특히 이 최근에 어떤 통상 협상 과정에서 미국과 일본, 한국은 한미일 군사 협력 체계로 국권이 뭉쳐 있긴 하지만 경제는 또 다르거든요. 이번 통상 협상 과정에서도 보면 일본은 사실 일본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협상 결과를 갖고 온 상태고 또 그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조현 외교부 장관을 일본에 보내서 일본의 협상 내용과 전략을 파악하고 그거에 바탕에서 우리가 또 미국과의 협상에 나선 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국의 협력 관계는 경제적으로 더 긴밀해질 수밖에 없는 지금 통상 상황이 돼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시바 이 총리가 오늘 이 전모일자 행사에서 80년 행사에서 반성을 언급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지금의 어떤 한일 관계 개선의 어떤 필요성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요. 예. 아마 이번 첫 그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에서 앞서서 이루어지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예.
아마 두 정상 간에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협력 관계 틀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아마 양국의 실질적 도움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외교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교 이전에 양국 국민들 간의 교류는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양국 간의 뭐 관광객들이 또 최대 규모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제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우리 국민의 일본에 대한 어떤 호감 여론을 상승시킨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광복절 경축식에서 눈에 띄는 장면이 있었는데 여야 대표 간 악수 논란. 여야 대표가 악수도 어떤 대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송원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지적하면서 내 옆에 앉았는데 쳐다보지도 않더라라고 이제 비판을 했어요. 이런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정청래 대표가 분명히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비상계엄 내란에 대해서 명백한 이 반성과 사죄의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는 국민의힘과 대화는 어렵다는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준 장면이죠. 이제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국민의힘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면 실제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윤 어게인이 구호가 난무하고 전환기 씨로 대표되는 구구적 흐름이 실제 전당대회를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결국 이분들 이렇게 형성된 어떤 국민의힘의 이 정치적 입장과 손을 잡는다고 하면 비상계엄과 내란을 용인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런 판단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결국 이 정치의 복원이라든가 여야 관계의 개선은 국민의힘의 태도, 국민의힘 주요 정치인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국민의힘은 여전히 2024년 12월 3일에 머물러 있다. 그로부터 혁신과 또 반성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미래로 가기 위한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무조건 손을 잡는 것이 이게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가? 그게 그런 방식의 협치가 정치 복원이 국민이 원하는 방향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문제 의식이 있는 거고요. 아마 적어도 8월 22일 전당대회를 통해서 뽑히는 국민의힘 지도부, 그 지도부가 보이는 입장과 태도 여하에 따라서 정치의 복원이나 협치의 어떤 복원은 가능할지가 다시 이제 판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이 이렇게 함께하고 지켜보는 자리에서 여야 대표들의 이런 신경전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정말 보기 좋지 않죠. 예,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특히 오늘 광복절 아니었습니까? 예. 광복절 80주년이었고 제가 여기서 좀 한 가지 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민주당은 거의 내란을 입에 달고 살아요. 내란 재판이 지금 진행 중입니까? 아니면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까? 내란 혐의에 대해서 지금 헌법재판소도 심리조차 하지 않았고 그리고 대법원이나 뭐 2심까지도 가지 않았고 지금 1심도 안 나온 상태에서 민주당에선 내란죄라고 단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상대 정당을 제1야당을 폄하하거나 왜곡하거나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해서야 되겠습니까? 저렇게 계엄이 곧 내란이다라고 한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민주당 역대 정부의 북한 핵무기 방임, 방조 이건 이적죄 아닌가요? 외환죄 아닌가요? 제가 민주당 정부나 민주당에게 이적죄다, 이적 세력이다, 외환 세력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좋겠습니까? 아직 재판이 결과가 안 나왔으니 좀 더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가는 말이 고와야 또 오는 말이 곱지 않겠습니까? 정청래 대표 얼마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는 사람하고 악수하지 사람이 아닌 사람과 악수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게 이야기를 던져놓고 지금 와가지고 대화를 하겠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송원석 원내대표 비상대책위원장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예. 그리고 저희 당내 뭐 윤 어게인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민주당은 전체주의를 지금 원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정치 현안, 각종 현안을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다원주의 사회,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회에서 살고 있는데 윤 어게인 세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화를 못하겠다? 위헌 정당으로 해산시키겠다? 악수도 못하겠다? 사람도 아니다? 그렇게 반응 보이면 안 되죠. 예, 짧게 좀 발언 기회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자꾸 핵 문제 말씀하셔가지고 정동영 장관은 또 청문회 때 얘기했지만 그 핵 개발의 시작이나 이런 시점보다는 실제 남북 관계가 악화되는 특히 악화됐던 보수 정권에서 핵의 고도화라든가 핵실험은 더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대화하지 않고 갈등이 되면 될수록 그걸 이용해서 북의 핵을 고도화했고 핵실험을 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예. 거고요.
여야 관계 개선돼야 되고요. 정치 복원되는 게 국민들 보시기에도 편하죠. 근데 이제 비상계엄이지 내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헌법재판소의 재판 내용에서 범죄를 다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란죄에 대한 법리적 판단은 하지 않았지만 거기에서 다뤄졌던 위헌 위법의 내용이 실제 형법상 내란에 해당되는 내용들이고요. 내란죄에 대한 기본적인 혐의 사실이 인정됐기 때문에 지금 구속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떤 입장을 가질지에 대해서 이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모호한 입장을 취하면서 내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윤 어게인의 구호들이 나오고 있으니 그러니까 이렇게 이분들이 그러면 적어도 12월 3일을 비상계엄은 반대하지만 내란은 아니고 탄핵은 또 반대한다. 이게 지금 이 뭐 개선된 입장으로 볼 수 있느냐? 적어도 윤석열 정부의 그 어떤 국민적 혼란과 고통을 줬던 12.3 비상계엄 내란에 대한 반성의 입장이 전혀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마찬가지로 마지막으로 네, 제 반론 듣고 대답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이제 팩트 체킹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지금 구속돼 있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지금 일단 구속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내란 혐의에 대해서는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란죄로 구속이 됐다. 이제 구속 취소가 됐던 거고 이번에 이제 예. 재구속된 거죠.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울 당협위원장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